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내가 좋아하는 일과 잘할 수 있는 일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었어.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만능인 같은 이미지도 있고 사실 제일 유명한 건 최고의 미술가잖아. 근데 정작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꿈은 최고의 요리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21살 때 자기 친구 산드로랑 식당을 개업하거든. 그 식당 이름이 산드로와 다빈치의 3마리 개구리 깃발 식당 이라고 하는 거였고, 실제로 거기에서 했던 요리법을 담은 레시피 책도 있어. 지금도 있더라고. 근데 요리에 재능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싶은데 내 꿈은 요리왕인데 요리에 재능이 없는 거야. 다른 건 진짜 그렇게 잘한 사람이. 그래서 너무 실험적인 맛이었으니까 사람들이 막 안 오게 되고 거기가 파산을 했대. 그래서 다시 이제 요리왕의 꿈을 이제 접은 상태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근데 다방면으로 너무 유명한 사람이고 스폰서들이 있었으니까 후원가가 왕실에서 축제를 여는데 와서 파스타를 한번 만들어보지 않겠냐. 아 너무 좋잖아. 내 꿈인데. 그래가지고 가서 엄청 열심히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거의 다 남긴 거야. 그래서 자기가 원인을 분석을 한 거지. 당시에는 이제 좁은 접시에 파스타가 이제 오게 되면 사람들이 대부분 손으로 먹었대. 왜 그러냐면 음식 자체가 신이 주신 자연의 산물인데 이거를 손으로 먹지 않는 건 이걸 더럽다고 여긴다고 생각을 해서 막 성직자들도 다 손으로 먹고 막 이랬대. 아 이게 불편해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잘못된 판단을 이제 내린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맛이 실험적이어서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편하게 먹을 수 있게 실제로 발명했던 게 삼지창 포크. 이때 이제 발명이 된 거야. 포크를 발명해서 했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잘 못 먹었겠죠. 유황의 일화는 여러분 엄청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어. 유황은 당시에 중국의 5대 미녀 안에도 가끔 들어가게 되는 엄청난 미녀였던 포사를 사랑하고 있었는데, 포사가 엄청난 미녀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한 번도 웃지를 않고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대. 그래서 선생님이 기록을 보면 사람이 이렇게 좀 날카롭게 생긴 미녀였는데 웃는 얼굴을 그리면 안 되겠다. 약간 항상 이렇게 무표정으로 있었는데 미간 사이가 항상 이렇게 주름이 잡혀 있었대. 그러니까 유황이 생각을 한 거지. 와, 찡그리고 있어도 저렇게 예쁜데 한 번만 나를 향해서 활짝 웃어주면 얼마나 예쁠까라고 하는 생각에 전국 방방곳곳에 정말 잘 사람들을 웃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포사를 깨르르 웃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큰 상을 주겠다, 큰 돈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성공을 하지 못했어. 근데 당시에는 중국 고대 시대에는 통신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잖아. 당시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이걸 어떻게 알렸냐면,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야. 산에 올라가서 불을 올리는 거야. 그래서 불의 개수에 따라서 전쟁이 났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한 봉수꾼이 이 봉화를 올리는데 실수로 봉화를 올려버린 거야. 전쟁이 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왕으로부터 토지를 받은 제후들은 충성을 맹세를 했으니까 왕을 보호하기에 각자 군대를 이끌고서 허둥지둥 수도로 달려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거지. 그거 누가 실수로 그렇게 잘못 올린 거래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전국 방방곳곳에서 몰려든 제후들이 허탈해하는 거를 보더니 포사가 꺄르르 웃었대. 재밌다면서. 사이코패스죠. 이거를 보고서 유황이 이거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잘못된 거짓 봉화를 계속해서 올리게 된 거야. 양치기 일화 생각나지? 거짓된 봉화를 계속해서 올리게 되면서 제후들이 자꾸 헛걸음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유황은 포사만 웃기고 나머지를 모두 다 화나게 한 거지. 실제로 주나라에는 나중에 견융족이라고 하는 이민족이 침입을 하게 되는데, 실제 이민족의 침입이 있었을 때 봉화가 올라갔지만 어느 제후도 달려오지 않았어. 여기서 알 수 있는 교훈, 여러분, 수험 기간에는 연애를 하면 안 돼. 무언가에 빠지면 여러분들의 정신이 혼미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학교에서도 담임을 하면서도 학생들에게 굉장히 상담을 하면서 많이 했던 얘기가, 아직 누군가를 사귀고 있지 않다면 시작을 하지 마. 그럼 꼭 이렇게 얘기한다? 선생님 마음이 가는데 어떻게? 아니야. 여러분들 연애는 진짜 작정해야지 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작정하지 않고 끊어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오랫동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고, 만약에 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공부에 방해가 되지만 않는다면 수험생활 끝까지 헤어지지 않는 게 좋아. 왜냐면
수험생활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건 평정심이거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항상성, 매일매일이 똑같은 일과를 경건하게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 2020년 12월 25일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시나닷컴에서는 황당한 주장을 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손흥민이 알고 보니 중국인이라는 거죠. 황당해 보이는 사실 주장이지만 중국에서는 꽤나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한 루머예요. 손흥민이 손오공의 후예이고 중국의 혈통이다. 손흥민은 중국 대표팀 선수로 영입해야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멍멍이 소리를 하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의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에서 조선족을 검색하면 세종대왕, 윤동주 시인, 김구 선생님, 이영애 등의 인물이 한민족이 아닌 조선민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중국 정부 공식 입장은 아니에요. 위키피디아는 누구나 페이지를 편집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중국의 최근 행태를 보면 이게 중국의 공식 입장과 무관해 보이지가 않아요. 좀 더 진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2020년 11월 말이었죠. 중국의 절임 채소인 파오차이가 국제 표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국 관영 매체,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매체인 환구시보에서 파오차이가 바로 김치의 표준이라고 보도하게 되죠. 심지어 그 기사 타이틀이 뭐였냐면요. 김치 종주국의 치욕에 한국 매체들이 분노하고 있다였어요. 이 말도 안 되는 보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분노했는데 여기에 중국은 불을 더 지핍니다. 유엔 중국 대사가 갑자기 김치 담그는 사진을 찍어서 올렸고요. 며칠 뒤엔 구독자 1,400만 명을 보유한 중국인 유튜버가 중국 음식이라고 소개하면서 김치 담그는 영상을 올린 거죠.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뭘까요?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법률위원회, 너무 기네요. 줄여서 정법위는 13일 공식 위치 개정을 통해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이 김치 문제로 사사건건 다투는 것은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반응이 마치 피해망상에서 비롯된 것처럼 조롱을 한 겁니다. 중국은 왜 이럴까요? 결론만 말하면 자기네 나라가 쪼개질까봐 걱정돼서 이런 헛소리까지 하는 거예요. 중국은 무려 56개의 다민족이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이 중에서 중국의 전통민족인 한족이 무려 90% 이상이고요. 나머지 55개 민족이 소수민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소수민족들 중 많은 민족이 독립을 하고 싶어 하죠. 대표적인 지역이 신장 위구르 지역이나 티베트 등지가 있습니다. 특히 2009년 7월 5일에는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독립을 요구하다가 그 진압 과정에서 200명이 사망하고 1,600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죠. 중국에서 독립하고 싶어하는 소수민족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어버리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역사 왜곡 프로젝트가 바로 2002년부터 시작된 동북공정입니다. 동북공정에서 말하는 멍멍이 논리는 간단해요. 현재 중국 영토에서 일어난 역사는 모두 중국의 역사다. 그러니까 현재 중국 영토에서 과거에 있었던 부여나 고구려나 발해도 중국의 역사라고 우기는 거죠. 이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가 음식이나 음악과 같은 문화까지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제대로 알고 여기에 반박할 수 있어야겠죠. 중국의 파오차이, 도대체 김치랑은 어떻게 다를까요? 파오차이의 ISO의 정의는 배추류, 겨자줄기, 콩, 고추 등을 소금물에 담가서 고온으로 발효시킨 제품입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 김치는 배추에다가 고춧가루, 마늘, 생강, 파, 무 같은 것으로 만들어진 혼합 양념으로 버무려서 발효시킨 제품이죠. 김장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도 김장 담글 때 소금물을 넣고서 고온 발효시키지 않는다는 건 바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파오차이와 김치의 공통점을 찾으려면 발효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파오차이가 김치의 세계 표준이라고 우길 정도면 피클이 김치의 조상이라고 할 정도인 거죠. 우리 역사 속에서 김치라는 단어는 언제 등장할까요? 사실 채소를 소금에다가 담가 먹는 건 농경민족에게는 아주 흔한 문화입니다. 겨울엔 이 채소 먹기가 좀 힘드니까 오래 보관하려고 소금에 절인 거예요. 이런 단순 채소 염장 음식은 삼국시대에도 보입니다. 김치라는 단어가 등장한 건요, 직접적인 단어를 쓰기 시작한 건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고 난 후 16세기의 기록이 보입니다. 이때는 딤채라고 표현이 됐어요. 지금과 조금 다른 점은 배추김치가 아니라 무김치였다는 거죠. 왜냐고요? 원래는 배추가 워낙 고급 식재료라서 비쌌거든요. 여기에 더해 고춧가루가 들어간 빨간 김치는 더 나중에 먹었어요.
고추 자체가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래했거든요. 아메리카 대륙은 신항도 개척 시기에 발견이 되었으니까 16세기 이후 동양에 전해졌겠죠. 우리나라에는 고추가 임진왜란 시기에 전해졌는데 바로 사용되진 않았어요. 처음엔 고추를 독초로 인식해서 먹을 생각을 못하고 색이 예쁘니까 그냥 관상용으로 키웠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 고춧가루를 썼냐면요, 우리나라에 경신대기근이 닥쳤을 때입니다. 이때 소금 가격이 폭등하니까 대용품으로 찾은 게 고춧가루나 전라남도의 젓갈이었어요. 분명한 건 김치는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식품의 하나이고 김장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우리의 문화라는 거죠. 중국의 문화공정 파헤치기 2편입니다. 토노공의 후예이고 중국의 혈통이다. 파오차이가 바로 김치의 표준이라고 보도하게, 한국이 김치 문제로 사사건건 다투는 것은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다.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가 음식이나 음악과 같은 문화까지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문화공정 파헤치기 2편입니다. 중국은 한복도 자기네 나라 거라고 우기고 있어요. 2020년 10월 말이었습니다. 중국 모바일 게임 샤이닝 니케가 한복 의상을 한국의 전통 의상이라고 홍보를 했어요. 여기에 여러분 특이점이 있나요? 당연히 한복은 우리나라 거니까 지극히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근데 중국 유저가 왜 중국 옷인 한복을 한국의 전통 의상이라고 했냐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정신 나간 거죠. 그러자 이 게임 회사에서 한복을 중국의 전통 의상으로 추정해서 올린 거예요. 이거에 대해 한국 이용자들이 항의를 하니까 갑작스럽게 한국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중국은 중국 드라마 같은 여러 매체에서 한복을 중국 옷인 한부의 일종으로 소개해왔어요. 일단 중국이 왜 이럴까요? 바로 중화사상 때문입니다. 1탄에서도 말했지만 중국은 56개의 다민족이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중에서 중국 전통 민족인 한족은 90% 이상, 나머지는 다 소수민족이라고 했죠. 중국은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중2병에 걸린 나라였어요. 중국의 전통 민족인 한족만이 문화민족이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동쪽사는 오랑캐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중국이 탄생하기 직전의 왕조는 중국의 전통 민족인 항족이 아니라 그들이 오랑캐라고 부르고 멸시했던 만주족이 수립한 청나라였어요. 여기서 질문. 여러분 머릿속에 중국 전통 의상 하면 사실 바로 떠오르는 게 뭐예요? 맞아요. 치파오죠. 그런데 이 치파오는 만주족의 전통 의상입니다. 그런데 요즘 다시 중화사상의 열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족들이 자존심이 좀 상하는 거죠. 그래서 만주족의 전통의상인 치파오가 아니라 한족의 전통의상인 한푸 입기 같은 게 유행을 하게 됩니다. 한푸는 청나라 전에 한족이 세운 나라 명나라의 의복이에요. 그럼 한푸와 한복은 정말 비슷할까요?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죠. 원래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을 하니까요. 한복도 한푸의 영향을 받았고 한푸도 우리 의복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리고 중국이 맨날 중국 문화가 동양에 영향을 끼친 게 얼마나 큰데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중국에 영향을 받은 게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다 중국 게 아니죠. 한복은 한복, 한푸는 한푸예요. 그리고 한푸와 한복은 근본적인 착용 형태가 다릅니다. 우리는 북방민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위에 저고리, 아래에 바지를 입죠. 심지어 치마를 입더라도 바지를 꼭 받쳐 입잖아요. 중국은 남녀를 불문하고 우독과 치마를 입는 형태입니다. 중국은 고대 시대부터 바지를 야만적인 복장으로 취급했어요. 근데 여기에 더해 심지어 중국은 태극기도 자기네 나라가 만들어졌다고 하고 있어요. 한정거장이라는 중국의 퀴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퀴즈쇼에서는 20초 이내의 문제에 답을 말해야 하는 게임이 진행되는데요. 여기서 한국 국기를 만든 중국 외교가가 누구인가라는 퀴즈가 나온 거죠. 잠시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인 남성 출연자가 마젠창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진행자는 정답을 외치죠. 방송 후에 중국 현지에서는 기사가 쏟아졌는데 한국 국기는 사실 중국이 만든 것이다 라는 타이틀로 막 보도가 돼요. 여기에 중국 네티즌의 댓글이 더 가관입니다.
한국인, 자기들이 직접 만든 게 뭐냐,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럼 아까 정답으로 외친 마젠창이 누구인지부터 좀 보자고요. 마젠창은 청나라 시절 활동하던 외교관입니다. 이 사람이 1882년 5월에 청나라 황룡기의 일부를 변형한 디자인을 대한제국 국기로 사용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럼 황룡기가 태극기랑 닮았다는 걸까요? 한번 보자고요. 마젠창이 제안한 건 삼각형입니다. 일단 황색은 황제의 색이니까 흰색으로 바꾸고, 청색용도 붉은색 용으로 바꾸라고 해요. 또 조선용은 격식을 낮춰서 발톱을 하나 적게 만들라고 하죠. 태극기랑 완전 다르죠. 고종은 이걸 거부하고 태극기를 국기로 정한다고 한 거예요. 그럼 우리의 태극기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국기의 필요성을 19세기 후반에 알게 돼요. 다른 나라랑 조약을 체결하거나 외교적인 일을 할 때 국기가 필요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다 1882년에 미국과 통상조약 조인을 앞두고 있었는데 미국 쪽에서 조인식에 사용할 국기를 지정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통리기무아문의 김홍직과 역관 이응준에게 국기를 그리게 합니다. 이게 최초 사용 사례인 이응준의 태극기예요. 저는 이 편으로 중국의 문화공정에 대해 파헤치면서 김구 선생님이 원했던 우리나라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김구 선생님이 하신 말처럼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강대국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에 계승될 만한 좋은 문화가 많이 있는 나라잖아요. 이걸 중국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흉노 같은 경우에는 흉노가 초원 지역의 떠돌이가 아니라 초원지대를 통합하는 세력으로 엄청나게 강력하게 국가로 키운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묵특이야. 그리고 흉노는 최고의 통치자를 뭐라고 불렀냐면 선우라고 불렀고, 선우의 부인, 그러니까 왕과 왕비가 있으면 왕비를 연지라고 했던 거야. 묵특선우가 즉위했어. 선생님은 북방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칭기즈칸과 묵특선우인데, 묵특선우가 너무 대단한 인물인 게 뭐냐면 묵특선우의 아버지가 되게 비정한 사람이거든. 두만선우라고 하는 사람이었어. 두만선우. 사실 두만선우는 자기의 선우의 자리를 묵특에게 넘겨줘야 되는 그런 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잖아. 근데 당시에 두만선우가 완전히 푹 빠져 있었던 애첩이 있었대. 그러니까 후궁 같은 개념이죠. 애첩이 있었대. 그래서 애첩의 소생에게 선우의 자리를 주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에 자기의 이런 구상에 위협이 될 만한 묵특선우를 자기 아들이지만 제거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묵특선우를 다른 나라에 평화사절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내버리는데, 말이 좋아 평화사절단이지 사실상 인질이었어. 심지어 어느 나라에 보냈냐면 월지에다가 보냈어. 여러분, 월지 어떤 나라였지? 월지에 가장 존경하는 왕의 두개골을 술잔으로 삼았던 게 흉노였잖아. 죽으라고 보낸 거지. 묵특은 이 월지에 가서 정말 가시방석에서 사는 것처럼 살았을 거야.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자기 아버지가, 묵특이 자기 아들이 월지에 인질로 가 있는 상태에서 월지를 공격을 했어. 그럼 뭐 어떻다는 거야? 그 월지에서는 묵특을 생각하기에 너 당연히 그냥 흉노족의 첩자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월지의 명마를 타고서 묵특이 거기에서 탈출해서 자기 아버지 흉노의 나라로 다시 돌아왔어. 그런 다음에 자기의 그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을 숨기고 기병대의 대장이 돼서 1만 명 정도의 기병을 이끌어내. 말탄 병사. 그때 당시에 묵특이 이 기병대에게 훈련을 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애들을 다 불러본 다음에 얘기를 해. 앞으로 내가 활을 쏘면 내가 쏘는 이 활의 방향을 향해서 너희들이 일제히 다 쏴야 된다. 망설인 자는 죽이겠다라고 말을 했어. 당시에 묵특이 가지고 있었던 활은 소리가 나는 굉장히 독특한 명적이라고 하는 활이었거든. 그러면서 이 훈련을 시작하는 거야. 피웅 하고서 묵특이 쏴서 멧돼지를 향해 쏘면 전부 다 일괄적으로 멧돼지를 향해 쏘는 이런 훈련을 한 거지. 근데 어느 날 똑같이 명적을 울리면서 묵특이 활을 쐈는데 사람들이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어. 거기에는 묵특이 가장 아끼는 말이 있었거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선생님이 묵특이라면
나 지금 실수로 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피웅하고 쏜 사람이 있으면은 이걸 따라 했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머뭇거린 사람이 있었던 거야. 머뭇거린 사람은 다 죽였어. 그리고 어느 날 또 똑같이 훈련을 하다가 피웅하고 활을 쐈는데 이번에는 더 망설인 사람이 많았대. 거기에는 묵특의 부인이 있었거든. 그때 망설인 사람도 모두 다 죽였어. 그렇게 훈련을 하다가 마지막 활은 누구를 쐈을까? 자기 아버지 두만선으로 쐈고 그때는 모두 다 망설이지 않고 같이 활을 쐈대. 그렇게 비정한 아버지에서 정말 또 비정한 아들이 나오게 되고 그 사람이 강인한 정신력으로 흉노를 지배하는 선으로 즉위를 해 나가서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어 나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스페인에서 축구리그 프리메라리가 열리게 되면 막 엄청난 명승부로 사람들이 라이벌전을 보는 게 엘 클라시코잖아. 그게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됐던 거지. 여기가 이베리아 반도잖아. 여기에 카스티아랑 아라곤이 있었어. 카스티아의 이제 여왕이랑 아라곤의 왕이 결혼을 하면서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파냐, 스페인 왕국으로 통합이 된 거야. 15세기에. 그러니까 힘을 모았으니까 이 아래쪽에 있었던 이슬람 세력도 축출해 나갈 수가 있었던 거지.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정말 부드럽게 카스티아랑 아라곤이 합쳐지면서 스페인이 됐던 건 아니었어. 왜냐면 이 과정 속에서 요 아라곤 지역 있지. 아라곤 지역에 요 끝쪽에 있는 지역이 카탈루냐 지역인데 카탈루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라곤의 연합왕국이었는데 카스티아랑 통합이 되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은 우리는 독립국가를 이루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연합정부 안에 들어있었던 카탈루냐는 계속해서 통일이 되는 거를 반대를 했었던 지역이란 말이야. 15세기에. 근데 그 이후에 같은 국가로 통일이 되기는 했지만 자치정부를 수립해서 별도로 언어와 문화를 유지해 나가는 지역권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면서 갈등이 그냥 봉합되는 듯이 했어. 그러다 다시 문제가 터졌던 게 1930년대 전반기에 프랑코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거든. 1936년에 내전을 일으켜서 프랑코 장군이 이 스페인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 프랑코 장군 시기에 여기 통합될 때 반대했던 카탈루냐 지역의 자치성, 언어, 문화 이런 것들을 인정을 안 하면서 막 박해를 하기 시작했던 거야. 그러면서 이때부터 카탈루냐 지역에서는 그전에도 계속해서 독립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지만 더더욱이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게 된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카탈루냐 지역과 여기를 통합했던 이 카스티아 지역이랑 축구 경기가 열리면 국가와 국가 간에 자존심을 건 전쟁의 양상으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한 거야. 카스티아의 중심지가 레알 마드리드고 카탈루냐의 중심지가 바르셀로나였거든. 그러면서 막 국왕의 지원을 옛날부터 막 짱짱하게 받았던 레알 마드리드랑 바르셀로나랑 전쟁 같은 축구를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스페인에서 축구리그 프리메라리가 열리게 되면 막 엄청난 명승부로 사람들이 라이벌전을 보는 게 엘 클라시코잖아. 그게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됐던 거지. 그러다가 2010년대가 되면 유럽 지역, 특히 남부 유럽 지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대공황을 겪게 돼. 그 과정에서 스페인, 에스파냐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경험했던 것처럼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데 그 구제금융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카탈루냐 사람들이 엄청나게 저항을 하면서 독립하고 싶다는 목소리가 나왔던 게 카탈루냐 지역은 스페인 전체에서 사람들이 750만 명 정도 살고 전체 경제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스페인에서 잘 사는 지역이야. 그러니까 카탈루냐 사람들의 불만은 뭐였냐면 IMF 구제금융 터지고 세금이 굉장히 막 많이 걷어갈 때 카탈루냐 사람들이 나머지 스페인을 위해서 희생해서 세금은 세금대로 다 내고 혜택은 못 받고 자치권 인정 못 받고 이렇게 살아나갔다. 자치권을 인정을 받아야 된다. 독립정부가 되겠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막 내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심지어 기어코는 2017년에 카탈루냐에서 자치정부에서 이런 투표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 독립을 원한다라고 하는 투표한 내용이 많게 되면서 독립을 선포를 했는데 이거를 에스파냐 정부에서 강제로 진압을 하면서 훨씬 더 갈등이 막 깊어지게 됐지. 카탈루냐 지방의 캄프누 경기장에 가면 카탈루냐는 에스파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붙어있을 정도로 이거는 거의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일전에 버금가는 모습을 보이게 된 거야. 이게 바로 당시에 15세기에 통일정부가 수립되던 당시의 모습. 에스파냐랑 포르투갈이 수립이 되었다는 거지. 파스타 자체가 유럽에서 가면 사람들이 우리 밥이랑 국이랑 먹는 것처럼 주식처럼 먹기보다는 약간 식전에 나오는 음식 이런 개념으로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 요 아래 소스랑 먹으면 되게 맛있어. 좀 더 먹을래? 아 진짜 맛있어. 조금만 먹어봐. 알았어. 룰루랑 댕댕이도 밥 먹는다 이제.
맛있지? 아이스크림과 이건 이모 거 뭐 먹을까 이모는? 커피. 커피를 먹겠습니다. 하나 아이스크림 좀 먹어도 돼요? 이 아이스크림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되게 냉동 기술이 발달한 현대에나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도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네로 황제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네로 황제가 원래 눈이 오거나 얼음이 올리면 거기다가 와인이랑 꿀 같은 걸 넣어서 먹었대요. 그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으니까 이런 얼음 같은 게 생기면 땅에 저장 구덩을 파가지고서 보관을 했던 굉장히 상류계층만 부자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다가 나중에 이탈리아에서 17세기 얼음 과자가 나오고 프랑스 카페에서도 아이스크림 얼음 과자를 팔면서 우리가 먹는 아이스크림이 된 거죠. 바나나 아이스크림을 먹고 저는 원래 커피를 먹으려고 했는데 아이스크림이 맛있는 관계로 이모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습니다. 나나 괜찮아. 저도 사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메리카노를 꼭 마시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잔 정도는 아메리카노를 마시지 않나 생각하는데 아메리카노가 여러분 유럽에는 별로 없는 거 아세요? 얘가 만들어지게 된 것도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독일이랑 싸우려고 이탈리아에 상륙을 했는데 이탈리아 군인들이 원래 자기들이 먹던 것처럼 에스프레소를 이렇게 미국 군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미국 군인들이 한번 먹어봤더니 아우 너무 쓴 거야 에스프레소가. 커피 원액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뜻한 물을 타가지고 마시기 시작했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을 보더니 저거는 진정한 커피 먹는 방법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원래 미국 사람을 뜻하는 아메리칸에다가 뭐뭐처럼이라고 하는 이탈리아어를 붙여서 커피 맛도 모르는 미국인처럼 마시는 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메리카노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근데 뭔가 굉장히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아메리카노를 딱 먹으면 살이 안 찔 것 같고 좋아요. 다나는 언제 그 느낌을 알까? 다나는 살찌는 거 걱정을 안 하니까. 그치? 다나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쪄도 되잖아. 왜 사람들은 어른들은 살을 빼러 가는 걸까? 예뻐 보이고 싶어서. 누구한테? 아무 사람이. 아무 사람한테나? 엄마는 왜 살을 빼려고 하는 것 같아? 말이 떴으니까. 이모는 어때? 살 빼야 돼? 안 안 빼도 돼? 고마워. 많이 먹을게. 사실 이걸 찍으면서 다나랑 중간중간 했던 얘기가 뭐 뻥 치는 사람 진짜 어떻게 찍을까? 이렇게 배가 부른데? 다음 퀴즈. 프랑스 혁명 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먹는 빵은 평등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크기와 이런 규격들을 정해가지고 빵이 나오게 됐는데 해당빵은 뭐였지? 마늘빵. 마늘빵 뭐로 만들었지 아까? 하얀 밀가루랑 검정 밀가루 빵 같은 빵. 얘 이름 뭐야? 칼싸움 빵. 칼싸움빵인데 이름이 뭐야? 마늘빵. 바게트 빵이었죠. 여러분 뭐 다소리가 오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커피 맛도 모르는 미국인들처럼 마시는 커피라는 뜻에서 아메리카노. 근데 너무 생각보다 단어가 잘 이해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콜라를 너무 좋아했던 독일인이 전쟁 때문에 콜라를 못 마시니까 판타. 만들었던 거는 판타. 원래는 접시로 쓰였던 음식은 피자. 피자!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 잘해서 제가 뿌듯한 마음으로 오늘의 먹방을 끝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몰랐었던 사소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역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식을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먹방은 여기서 마치고 다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먹방은 다시 찍고 싶지 않아.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나 같이 해볼까?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다나가 구독, 이모가 좋아요 할게.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이걸로 그냥 야! 아니 이게 재밌냐고. 재밌어. 이게 재밌냐고. 이게 뭐가 재밌냐고. 재밌다고. 먹는 걸로 장난치지 말라는 소년들의 말이 있었어. 근데 이거 무슨 맛으로 먹을까? 딱딱한 맛. 여러분 케이크 좋아하세요? 요즘은 케이크를 아무 때나 먹긴 하지만 보통은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처럼 축하하고 싶은 날에 먹죠. 그리고 보통 케이크는 둥근 원형의 모양입니다. 그럼 케이크는 왜 특별한 날에 먹고 모양은 둥글게 되었을까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파블로바 케이크를 만들면서 이 케이크에 담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파블로바 케이크는 안나 파블로바라는 전설적인 발레리나가 호주에 방문한 걸 기념으로 만들어진 케이크예요. 계란 흰자로 만드는 머랭 케이크가 기본이라 밀가루에 알러지가 있어 소화를 못 시키는 저에겐 정말 구세주 같은 케이크입니다. 파블로바를 2판 정도 만들 거라 계란 6알 분량의 흰자만을 준비하고 설탕을 같은 비율 1:1의 비율로 3번에 나눠서 넣어줍니다. 케이크 하면 사실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웨딩 케이크와 생일 케이크죠. 로마에서 결혼을 하면 신랑이 신부 머리에 케이크를 떨어뜨려서 깨뜨렸대요. 당시 케이크는 딱딱해서 부서졌다고 합니다. 케이크가 여러 조각으로 부서진다는 건 아들, 딸 많이 낳고 잘 산다는 걸 뜻했어요. 그리고 하객들은 그 케이크 조각을 나눠 먹어야 했죠. 만약 케이크를 먹지 않는 하객이 있다면 나는 이 결혼에 반대합니다 라고 말하는 꼴이었대요. 잡아서 만졌을 때 설탕 알갱이가 안 느껴질 때까지 해야 돼요. 맛있어요. 계량은 전부 티스푼으로 했어요. 레몬을 티스푼으로 1반을 넣고 바닐라 에센스도 1반을 넣습니다. 옥수수 전분도 1반을 계량해 체에 고르게 쳐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랭 안정제를 1티스푼 넣고 다시 휘핑으로 골고루 휘핑해줍니다. 생일 케이크도 마찬가지인데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사람이 태어나면 그 사람을 지켜주는 수호신도 있고 악마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 신들과 대화를 하거나 영혼이 통하는 일이 없지만 생일만큼은 서로 영혼이 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래서 우리가 생일 촛불을 후 불면서 소원을 빌잖아요. 그 생일 촛불을 부는 행위, 소원을 비는 행위 자체가 신에게 전달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유산지를 깔고 틀에 머랭을 채워줍니다. 케이크 모양이 둥근 이유는 케이크 자체가 신에게 바치는 제사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수호신호로 삼았던 게 뭐였을까요? 바로 태양과 달이었겠죠. 태양과 달이 둥그런 모양이었으니까 이 태양과 달을 형상화해서 둥글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전통은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러시아 사람들은 썬케이크라고 하는 얇고 둥근 팬케이크를 만들어서 봄이 되면 신에게 바쳤습니다. 겨울은 죽음의 계절을 상징하고 봄이 바로 생명의 계절을 상징했으니까 봄의 계절이 온 것을 기뻐하면서 태양의 신에게 케이크를 바쳤던 거죠.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인들은 계절이 바뀌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달이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달의 여신이 항아였으니까 중추절에는 이 달의 여신 항아에게 바치는 케이크가 있었는데요. 그 케이크가 바로 월병이었죠. 월병이 바로 달의 여신 항아에게 바치는 제물로 서양의 케이크와 같은 맥락입니다. 오븐에 2시간 동안 115도로 말리듯 구워주면 끝! 그런 다음에 30분을 오븐에 둔 채로 좀 식혀줍니다. 하나는 빵긋하게 되고 하나는 약간 플랫하게 됐는데 내일 먹고 이건 오늘 먹을 거예요. 과일 토핑을 다듬어 볼 거예요. 제가 무화과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무화과가 과일 중에서 단백질 함량도 굉장히 높고 일단 맛있어요. 되게 부드럽고. 실제로 이 파블로바 케이크가 굉장히 폭신폭신하고 구름 같은 식감이기 때문에 과일도 부드러운 식감의 과일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 머랭 케이크이기 때문에 엄청 달달하거든요. 그래서 과일은 당도가 조금 낮아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 블루베리 잼 같은 것도 바르거든요. 그래서 무화과나 요 망고나 블루베리 같은 게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생크림을 칠 건데 워낙에 케이크 자체가 달달하기 때문에 생크림엔 설탕을 따로 넣지 않아요. 그래야지 훨씬 더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나요. 따라라라라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어디서 왔는데 제 나이 또래는 이런 거 딱 열 때 라라라라라 이러고 였는데 요즘은 넷플릭스 키는 수 있잖아. 두둥 이러고 연다고 하더라고요. 두둥 이렇게 구워졌어요. 이제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조금 더 바삭바삭하게 하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질감을 보여드릴게요. 와. 와우. 잼은 와,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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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듬뿍. 진짜 바삭하게 됐어요. 와.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셨어요? 저요? 저는 진짜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수박만 먹는 다이어트도 해봤고요. 하루에 500칼로리 이상을 먹지 않는 그런 다이어트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드는 요리도 다이어트를 위한 요리예요. 물론 살을 빼기 위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건강해지기 위한 요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랑 다이어트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고 싶어요. 맛있겠죠? 예전부터 서양에선 살찐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어요. 기독교 때문이었거든요. 기독교에서 7대 악 중에 하나가 바로 탐욕이죠. 근데 이 탐욕을 눈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 몸에 붙은 지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살이 찌는 것을 굉장히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생각해서 죄악시했던 거죠. 오죽하면 식탐을 상징하는 악마 벨제붑이 있었겠어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잘록한 허리에 풍만한 가슴이 이상적인 몸매로 여겨지면서 사람들이 코르셋을 입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 코르셋의 폐해가 엄청나게 컸어요. 코르셋을 꽉 조이면 갈비뼈가 서로 붙다시피 하고요. 다른 장기는 갈비뼈 아래로 이제 내려가면서 장기 내부 출혈이 있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보정속옷 많이 입잖아요. 보정속옷 입으면 소화 잘 안 되고 이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결국엔 코르셋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들도 발생했죠. 극단적인 아름다움은 죽음이나 고통 이런 것들과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코르셋뿐만 아니라 19세기 여성들에게 인기 있었던 패션 아이템으로 크리놀린이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이건 이 스커트 아래에 이제 받쳐 입는 건데 허리는 잘록하고 스커트가 이제 커 보이게 하려고 입었던 거예요. 요즘도 웨딩드레스 입을 때 아래에 받쳐 입기도 하더라고요. 이건 드레스가 풍성해 보일 뿐만 아니라 발밑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작은 동물들도 못 들어오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 이게 뒤집히면서 위험에 빠지는 순간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바닷가를 걷다가 바다로 빠지기도 하고 높은 절벽에서 바람이 불면서 추락사도 발생했습니다. 1863년에 칠레 어느 교회에서는 화재 사고가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그 인명 피해가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성들의 치마의 폭이 너무 넓어서 출구에서 막 사람들이 나가지 못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죠. 중국의 전족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발이 미의 기준이 되면서 어릴 때부터 발이 자랄 수 없게 동염했습니다. 만드는 과정이 너무 잔혹한데요. 음식을 앞에 두고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4살에서 5살이 되면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발가락들을 부러뜨려요. 그런 다음 발바닥 쪽으로 꺾은 다음에 천으로 동여맵니다. 실제로 제대로 걷지 못하겠죠. 전족이 완성되기까지 3년이 걸린다는데 이 3년 동안은 그 아픈 발을 끌고 계속 걷게 했어요. 그럼 부러진 발가락이 또 부러지고 또 상처가 나면서 뼈가 골마서 연해진다고 합니다. 그럼 그걸 또 동여매서 크기를 작게 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감염으로 죽는 사람도 많았죠. 완성된 전족의 엑스레이를 보면 엄지발가락과 발 뒤꿈치가 이렇게 맞닿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극단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건 건강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맞닿아 있는 거죠. 신기한 게 모든 음식 재료를 검색창에 써보면 연관 검색어로 항상 다이어트가 떠요. 제가 먹는 제로 알코올의 맥주지만 맥주를 쳐도 맥주 다이어트가 뜨고요. 막걸리를 쳐도 막걸리 다이어트가 뜨고 계란을 쳐도 계란 다이어트가 뜨죠. 근대 초기까지 일반적인 다이어트 방법으로 알려진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식사 후에 토를 하는 거였어요. 구토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비누를 먹고 식욕 억제를 위해서 담배를 피기도 했죠. 그러다 다이어트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정용 체중계가 보급이 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살이 쪘는지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다이어트 방법이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한테 알려진 굉장히 많은 다이어트 방법들이 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단기간 동안 나왔던 다이어트 방법들이라고 합니다. 위험하고 황당한 다이어트도 많았어요. 1930년대에는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살충제 있죠. 곤충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살충제인 디니트로페롤을 복용하면서 12명의 여성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력을 잃게 되는 일도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심지어 요즘도 이 성분을 다이어트 약으로 복용하고 해서 위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1950년대에는 기도 다이어트가 열풍이었어요. 왜 우리 막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에너지 소모가 있잖아요. 농담 같으시죠? 이 열심히 기도하면 살이 빠진다, 농담 같은 이 얘기가요. 실제로 1957년엔 체중 감량을 위해 기도하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였을 정도로 열풍이었습니다. 1979년에는 프리티킨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인기였습니다. 이건 아예 지방을 섭취하지 않는 거였는데요. 식단에서 모든 가공식품을 제외하고 신선한 나름식, 통곡물만 먹는 다이어트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따라하다가 1979년에는 이걸 따라한 58명의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프리티킨조차도 나중에 백혈병 진단을 받고 그게 완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죠. 들으면서 좀 경악하셨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다이어트들도 후대에 보면 정말 위험천만한 것들일 수 있어요. 다이어트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디아이타라고 하죠. 사실 이거는 살을 빼는 것이란 뜻이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지키는 일을 뜻합니다. 우리 건강하게 먹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식사도 맛있게 하세요. 와. 배가 부른데도 맛있네. 요거 알아, 얘들아? 천지창조. 이게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인데 이건 선생님이 작년에 봤어. 작년에 이제 천장에 그려져 있잖아. 거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다 전 세계 사람들이 리시버, 이렇게 설명하는 거 리시버를 끼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보러 갈 때는 대부분이 이제 다 해설사 이런 사람들을 같이 동원해서 가거든. 근데 막 그렇게 큰 지식을 알려주진 않더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정도로 하시거든. 근데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음악도 나오고 음악을 들으면서 한 10분 정도는 자유롭게 감상하세요 라고 하는데 진짜 보면 와, 이런 느낌밖에 안 들어. 근데 이게 천장화잖아. 당시에 미켈란젤로가 이걸 그릴 때 진짜 높거든. 이 성당의 높이도. 거기 사다리를 연결해서 목을 이렇게 꺾고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 근데 이게 정말 여기에 그 천장 벽화에 그려져 있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이 정말 다 다르게 생기고 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이거를 막 그렇게 그리고 있으니까 미켈란젤로 옆에서 친구가 야, 뭘 그렇게 고생을 하냐고, 이게 중요한 것만 열심히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대충 그려라. 이거 누가 한다고 이렇게 하냐라고 했더니 미켈란젤로가 내가 안다 그랬대. 내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러니까 뭐를 하나를 할 때 굉장히 완벽하게 끝내야지 되는 사람이었던 거야. 근데 사실 이게 인생에선 진짜
진짜 필요한 자세잖아. 막 우리는 너무 쉽게 최선을 다했다, 열심히 했다, 이거 여러분들 진짜 많이 쓰는 말 아니에요? 선생님은 최선은 진짜 잘 안 쓰는 말 중에 하나야. 최선의 선 자체가 최고란 뜻이거든. 최고 중에 최고인 만큼 내가 열심히 했을 때, 열심은 얘들아 마음에 불이 나는 거야. 마음에 불이 날 만큼 했을 때, 그럴 때 할 수 있는 말인 거지. 그래서 이런 작품을 남겼던 당시에 이 시대의, 이 근세 시대의 르네상스의 천재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반만 따라가도 얘들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게 들었어.